미국이 조만간 핵탄두 탑재 잠수함을 우리나라에 파견할 계획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행의 일환인데요.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공고하는 양상에서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핵탄두 탑재 잠수함이라면 상당한 전력인 거죠?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전력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핵잠수함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핵추진, 그러니까 SSN은 SSBN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둘 다 추진 기관은 핵입니다. 원자로. 그런데 이제 SSN은 일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거고 SSBN은 이제 SLBM 핵탄두를 탑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두 종류인데 SSN은 LA급 한 8,000톤 되고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오하이오급 이건 18,000톤이에요. 예. 배수량이. 그리고 이 안에 이 사일로 미사일 발사관이 24개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미사일 발사관 하나의 미사일에 8개에서 14개의 탄두가 들어가요. 여기 이제 W76과 W88을 이제 번갈아 끼울 수가 있는데 네. W88로 계산하면 이 미사일 한 발에 8발이 들어가는데 그 8발에 한 발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2배예요. 아, 한 발만 하더라고요. 한 발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24개로 곱해버리면은 192발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거의 6,000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척이면 웬만한 나라를 초토화시킨다가 아니고 사실상 저 한 척이 오면 지구상의 주요 도시는 다 제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부산에도 핵추진 순항 미사일 잠수함이 왔고 이번에도 핵탄두 탑재 잠수함을 보내고 그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제 지난번에 왔던 미시건함도 플랫폼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나니까 어마어마한 핵전력을 유지하는 게 부담도 되고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4척을 개조했어요. 핵을 실지 않고 대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시키려 해서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미사일이 154발이 들어갑니다. 네. 그건 이제 SSGN이라고 그래요. 그게 왔던 거고 이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B-52 전략 폭격기도 한반도에 전개가 되지만 그렇죠. 내리지 않고 가거든요. 지나가죠 이렇게 한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비행기에 핵탄두가 ALCM 항공기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이 핵 폭탄이 실려있는지는 몰라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SSBN 이 전략 핵 잠수함은 깡통으로는 절대 안 옵니다. 핵탄두 다 싣고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 들어오면 미국의 핵 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핵 문제의 질적 전환이 물론 시작은 북한이 했죠. 예. 작년 9월에 핵무력 법제와 남한을 공격하는 모의 훈련. 거기에 대한 대응이 이제 워싱턴 선언이고 여기 이제 이게 들어오면 한반도 핵무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로. 즉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핵 탄두를 실은 잠수함이 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네. 실제 히로시마, 나가사키밖에 쓴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실제 능력도 있지만 이게 심리적 공포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위협 카드.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우리가 맨날 이제 북한 핵을 놀라니까 그렇긴 하지만 네. 핵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절대 열세거든요. 초보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 한 척만 들어와도 탄두가 최대 192발. 더 만일에 W76 위력이 약한 걸 넣게 되면은 8발에는 14발까지 들어가요, 하나에.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탄두가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이 누렸던 핵에 대한 심리적 그 억제감, 그다음에 심리적 과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상쇄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이 정례적 가시성, 그러니까 확장 억제의 가시성. 왜냐하면 물속에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네. B-52도 와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와서 이 사일로를 보여주면 이게 이제 가시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례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정기적으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도 B-52도 이제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기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누려왔던 이 핵에 대한 어떤 심리적
과시력 네. 이런 것들이 상쇄된다고 봐야겠죠. 이제 워싱턴 선언의 일환으로 이번에도 들어오는 건데 이 워싱턴 선언에서 나왔던 그동안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전략적 자산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겠다 한다고 한다면 이 핵잠수함 말고도 다양한 전략 자산이 오겠네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는 언제 물론 이제 그 미국의 핵전력은 3대 축이 하나는 ICBM, 이건 지하 사일로에 땅에서 쏘는 겁니다. 네. 땅에서 땅에 있고 이게 ICBM이고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ALCM 여기 항공개발 순항 미사일에 들어 있어요. 아니면 뭐 자유낙하 폭탄이 있든지 그다음에 잠수함이거든요. 네. 근데 ICBM 못 얻죠. 미국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핵은 탑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모 전단이죠. 그러니까 항모 전단은 거의 뭐 한 나라의 공군력보다 더 강력하니까. 네. 거기도 핵잠수함이 항상 따라다녀요. 밑에 물속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개되는 건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지금 오는 SSBN이나 SSGN. 네. 아니면 SSN, LA급. 그다음에 항모 전단, 항모 타격단.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례적 가시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돌아가면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핵잠수함이 왔으면 다음번에는 B-52 전략 폭격기, 그 다음번에는 항모 전단 이렇게 계속해 돌아가면서 상시 배치는 아니지만 이 인터벌만 줄여버리면 거의 상시 배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정례적 가시성이라는 항목이 매우 중요한 거고 그걸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지난번 SSG에는 핵이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오면은 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질적 전환이에요.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이 한미 핵 협의 그룹 같은 경우에도 7월 중에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라고 하면 즉 워싱턴 선언의 또 다른 가시성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뉴욕에 유럽에 있는 핵 기획 그룹이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 한반도 상황에 맞게 이제 운영이 된다 그러면 한미 동맹 역사상 한국이 미국의 핵 전략에 대한 발언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NCG가 가동이 되면 일단 우리 발언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핵무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공동 기획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관련된 이 인프라들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응 능력이 물론 또 NCG는 지금 그냥 빈 컵이에요. 여기다 뭘 넣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 NCG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대응 능력에 있어서 현저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워싱턴 선언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양자 합의이기 때문에 일본이 원래는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협의체가 만들어질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NCG에는 일본이 참여하지도 않을 거고요. 네. 가능성 희박합니다. 왜냐? 일본은 비핵 삼원칙이 있어요. 핵무기를 제조, 보유, 반입도 안 한다. 그런데 지금 SSBN이 우리 부산항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이 NCG나 워싱턴 선언을 공유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사일 정보 공유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NCG는 왜 NCG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게 양자협의체거든요. 그렇죠. 이 유럽은 나토는 다자협의체거든요. 네. 여기 일본까지 끼면 사실은 NCG의 성격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CG는 한미 간에 확고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외에 일본도 북핵 위협의 당사자니까 여기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여기 이제 미사일 정보 공유도 있는 거고요. 정보 다른 형태의 어떤 성격이 돼야 되는 거지. 네. 지금 한미 이 간의 확장 억제 협의와 또 한미일에 만일 협의한다면 성격이 달라요. 이거 구분하는 게 마땅하고요. 거기에는 일본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죠.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 5월에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정상을 한번 미국에서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올 여름. 이제 벌써 일본 언론 같은 데서 8월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시는지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유럽은 이번에 나토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는지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집단방위 체제거든요. 네. 근데 아시아에는 미국의 동맹이 많아요.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미 호주, 미 태국, 미 필리핀 동맹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묶는 다자협의체가 없어요. 이게 다 양자 동맹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북핵 위협이고 또 조금 멀리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은 잘 돌아가는데 이 한미를 엮는 게 지금 안 되고 있었거든요. 한일 관계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 한일 관계 이니시티브를 쥐고 나가니까 지금 한일 관계는 이제 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미국의 고민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문제가 해결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사실 이제 스마일이죠. 그러면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가동하는 거고 그러려면 계속해서 이걸 강화시켜야 되니까 네. 아마 지속적으로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협의 바이든 주도에 이걸 할 거고 우리 정부는 이제 전략적으로 한미 관계, 한일 관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동맹 좌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봐야죠. 시기만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연합뉴스와 통일부 주최로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한미 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즉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부각하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네. 이제 전략적 명확성, 그러니까 동맹의 좌표, 동맹 좌표를 찍은 전략적 명확성을 하겠다는 거를 확실히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임기 내내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그 강화, 내지는 한미 동맹 기반의 외교 안보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 한국형 세계 전략까지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전략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가 오늘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캠벨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역시도 영상 메시지 통해서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이야기, 가능성의 노력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즉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공조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동반자를 지정하고 전 정부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이 차이점을 계속하게 되면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명확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 외교의 근거는 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선택지 중에 만일에 한쪽을 아니면 한쪽 카드를 버려도 된다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고 블링컨 장관도 최근에 가서 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드리스킹이다라고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네. 지금 EU도 미국이 디커플링을 제안했을 때 EU에서 먼저 얘기한 게 디리스킹이에요. 디커플링은 안 된다. 어떻게 끊고 살아가느냐. 관리할 뿐이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을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모호성, 명확성이라는 이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동맹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략적 명확성에게는 그래도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의 기반으로 확고한 좌표를 찍고 중국을 향하는 어떤 외교를 펴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전략적 명확성은 확고해서 동맹에 대한 신뢰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예측 가능하지만 네. 문제는 이제 경직성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을 관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지금 블링컨 장관도 얼마 전에 방중했지만 기시다 총리도 지금 중일 정상회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략적 명확성 얘기를 하더라도 중국은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 중국을 어느 정도 관리하느냐, 이 리스크를 얼마나 관리하느냐, 이 숙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명확성을 찍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 전략적 명확성 얘기의 결과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올해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얘기 원래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바로 그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싱하이밍 대사 등등으로 약간의 껄끄러움이 남아 있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이 디리스킹,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게 시진핑 주석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내부 경제나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이 충돌 국면으로 갈 때보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긴장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지금 모두가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프리고진 사태가 의외로 이 전쟁의 소강 상태를 빨리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요. 네. 푸틴도 지셨으니까. 그러면 북한도 사실은 무모한 도발을 하는 것 같지만 도발 피로감에 어느 정도 지금 직면한 상황이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은 이제 외교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 하겠다는 거고요. 네. 조건 없이 만나자고 그러고. 지금 중국에도 제안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 또 EU도 중국 관계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한중일 정상회담은 사실 이 상황에서 필요하죠. 왜냐하면 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모두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오늘 심포지엄에서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최근 북한이 대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화로 나오려는 신호일 수 있다. 어떤 부분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 방역에서 최근에 이제 비상 상황, 네. 강조점이 많이 낮아졌어요. 언론 보도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지금 내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피로감이 있고,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후에 아주 집중적인 도발, 무인기 침투까지 속초 앞바다에 미사일 발사, 대규모 항공기 출격. 올해는 좀 뜸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뜸한 편이거든요. 물론 또 도발을 할 겁니다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북한도 무한정 도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북한도 그러니까 김영철 이 통일전선부의 고문으로 온 것도 예. 강경파니까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김영철이 남북 관계를 주도할 때는 도발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에서도 어떤 전략 수정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만일에 상황만 명분과 신뢰만 주어진다 그러면 보장된다 그러면 대화를 거부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 변화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 2월부터 북한이 국경 봉쇄 푼다는 얘기가 해외 노동자들한테 규국명령이 계속 내려졌어요. 네, 뭐 관광도 시작한다고 예. 하고. 근데 이게 3월, 4월, 5월, 6월에는 6월 14일이라고 아예 국경 여는 날짜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뭐라고 할까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9월까지 9월에는 구구절까지는 이제 입국을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열 것 같은데 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미뤄지는 그런 감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